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기록적인 저출산율의 배경으로 진화론적 관점까지 등장합니다. 동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새끼를 안전하게 낳아 키우기 어려울 때 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인간도, 현대인도,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도심지로 몰려가야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급여를 꼬박꼬박 모아도 그곳에선 내 집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자녀 교육비는 허리를 휘게 하고 일자리와 경력을 지키려면 출산도 미뤄야 하는 환경.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소멸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가까이는 내 자식 세대가 부모 때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살게 해야 하는데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을 바꾸는데도 자연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소멸하는 바다와 강산을 되돌려야 하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성공예감에서는요. KBS 1라디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세계 인구의 날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인구를 분석해봤습니다. 17개의 광역시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8곳에 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첫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이 도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의 영도구가 소멸 위험 전국 1위였고요. 서구, 동구, 사하구 등이 4위부터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도시 해운대와 광안리가 유명한 이 지역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자 빼고 두 글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스튜디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0.6% 오른 2,887, 코스닥은 86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잠시 후에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도 좀 살펴볼게요. 미국 S&P 500은 전날보다 1% 오른 5,633.91에 마감을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도 1% 넘게 올랐고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과 12일에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네.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하겠다. 정치적인 일정, 그러니까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은 그걸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도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0.94%까지 상승폭을 더 높이고 있네요. 2,894로 이제 2,900포인트까지 한 6포인트 남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네, 빅테크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3% 가까이 오른 주당 134달러에 마감했고요. 퀄컴,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격차를 더 벌리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10%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투자자들한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가 실적을 발표했죠. 네, 타이완 대표 기업이자 파운드리 회사인 TSMC의 상반기 매출이 우리 돈 약 53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2%나 늘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웃돈 성적이에요.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하면서 두 회사와 함께 덩달아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장보다 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SMC의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이제 60%를 넘어서 삼성과의 격차를 또 더 벌려나가고 있고요. 자, 부동산 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네. 사전 청약을 취소하는 일이 올해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먼저 사전 청약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일반적인 청약은 보통 아파트 착공할 때 진행되잖아요. 근데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보다 2, 3년 정도 앞당겨서 분양하는 것이 사전 청약입니다. 네. 이 사전 청약에 당첨된 뒤에 무주택과 같은 어떤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본 청약 때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전 청약을 받은 뒤에 사업을 취소한 단지가 5,200여 가구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사전 청약 가구 수는 1,500가구 이상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파주, 화성 동탄, 경남 밀양과 같이 올해 들여서만 5곳이 사전 청약을 취소하고 있고요. 사전 청약에 당첨된 뒤에 본 청약을 기다리면서 사실 그 당첨자분들이 자금 계획 등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본 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사전 청약 단지의 당첨자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 청약에 들어가지 않은 민간 사전 청약 단지는 24개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총 사전 청약 가구 수가 13,000가구 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 청약을 했던 이 부동산 시행 주체가 이 사업을 취소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네,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받은 뒤에 원자재를 비롯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분양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토지 계약금은 잃게 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또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토지 금융 비용은 늘어나지만 그 이상의 분양가를 높여서 나중에 주택을 팔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청약 취소하고 나중에 분양을 다시 하면은 더 큰 네. 돈을 벌 수 있다. 네, 일정을 미루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정부와 시행사 사이에서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시기가 밀려도 공공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기는 합니다. 또 정부가 사전 청약을 취소하면서 본 청약이 지연된 공공분양 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 방안도 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민간 사전 청약은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정부는 이제 지난 5월에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고요. 그럴 거면 사전 분양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성도 없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은 시행 주체들이 이거 취소해버리고 한 2, 3년 뒤에 다시 네. 더 높은 가격에 또 분양할 거였는데 말이죠. 나올 때부터 사실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결국은 네. 또 이렇게 되네요. 주택 관련해서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내놓은 게 있네요. 네, 장기 전세주택 2, 이른바 시프트 2라고 하는데요. 네.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입니다. 이달에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청받는 첫 주택은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포레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네. 아파트인데요.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시가 소득 기준을 확 낮췄다는 점인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청은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인데요. 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월소득 974만 원에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해서 기본 10년간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적별로 보게 되면 49제곱미터, 그러니까 15평에 전세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 59제곱미터, 18평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로 이달 기준으로 같은 면적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라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어요. 소득 수준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산에 대해서도 이게 공공주택이니까 요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 자동차 가액만 고려해서 사실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자산 6억 5,5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채는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20,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좀 높이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이라든가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저출생 대책인 만큼 입주 후에 아기를 낳게 되면 시세보다 뭔가 저렴한 가격에 매매 기회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어디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언제부터 네. 하면 되죠? 이달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서울도시주택공사 SH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하시면 되고요.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고 12월 4일부터 입주하는 일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총 1,000호 이상의 장기 전세주택 2를 공급하고요. 2026년부터는 전세임대 등 매년 4,0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2, 시프트 2의 서울시의 이야기였고요. 금융권으로 가보면은 내년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낮아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대출을 받았을 때 3년 이내 갚게 되면 은행에다 내야 하는 일종의 약속을 깼으니까 내야 되는 페널티 같은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했던 날보다 대출을 미리 갚을 경우에 계약 위반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예요. 이걸 왜 위반 명목이라 하느냐?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서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을 하고 또 여기서 번 대출 이자로 예금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이런 자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게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대출을 3년 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행정 모집 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안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공개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해약금 수수료율이 평균 1.2에서 1.4% 수준이라고 해요. 30년 만기로 5억을 빌렸다가 1년 만에 상환한다라고 하면 약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은행권이 중도 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연간 3천억 상당에 달하는데 그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요. 이번에 금융위는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 또 부과 면제 현황 관련 공시도 하게 할 방침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가산하면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해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 이게 우리의 실제 비용입니다. 어떻게 그 기준을 만들고 입증을 하는지도 또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댁에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자영업자분들 더 힘들어지는 소식인데 배달의 민족이 이거 배달 중개 수수료를 또 올립니까? 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무료 단건 배달에 대한 점주 부담 수수료를 현재 6.8%에서 9.8%로 올리는데요. 사실 부가세까지 합치게 되면 10.8%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주문했다라고 하면 업주가 중개 수수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2,160원이에요.
이외에 배달비,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붙고요. 또 업주 입장에서는 수도세, 전기료, 임차 비용, 인건비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사실 재료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에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를 서울 지역에서 건당 300원 낮추기로 했는데 사실은 수수료 인상액이 훨씬 커서 업주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는 음식값을 올리거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로 피해가 전가가 되겠죠. 또 플랫폼의 횡포다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무료 배달 이벤트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배달 수수료를 또 올리기 위한 빌드업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네. 2만 원짜리 치킨에 배달 중개 수수료만 2,160원이 붙는다. 네.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또 이렇게 배달료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올린 건 배달의 민족의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상황 때문인데요. 네. 딜리버리 히어로는 최근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6천억 원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수익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 배민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4천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바도 있습니다. 네. 또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무섭게 따라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배민의 그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해서 고객을 가둬놓는 락인 효과, 즉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이탈하는 고객이 적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시장 점유율 60%였네요. 네. 이렇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배달원을 고용을 해서 옛날 그 중국집처럼 그렇게 또 배달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네. 임계점이 좀 있겠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뭐 하나 준비하던 게 있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준비 중이었고요. 이 협의체에는 업계 1위인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과 같은 주요 플랫폼과 배달원, 노동자 대표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배민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 협의체 구성 자체가 가능할지 좀 회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게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배달의 민족 오히려 수수료를 더 높여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인 목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인하를 끌어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도 이번 인상에 대해서 미리 전혀 알지 못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배민이 이렇게 수수료를 올린 건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 규제가 자율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고 또 외국계 기업인 배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포기하고 따를 유인도 사실은 없는 셈이죠.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에 예정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머쓱해졌네요. 네. 배달원을 아예 치킨집에서 직접 고용을 하시거나 또 이용자들은 옛날처럼 114로 전화번호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지도 앱 같은 검색하면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직접 주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0584님이 차라리 직접 가지러 가는 게 더 좋아요라고 이렇게 포장. 근데 또 얼마 전에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또 수수료도 네. 높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서은비님이 횡포가 따로 없네요. 안 쓸 수도 없고요. 진짜 다른 네. 플랫폼 나오면 입점 좀 해주세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라고 배달 앱이 있는데 시킬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라고. 공공 배달 앱들도 또 이용을 하시면 좋을 텐데 거기 또 많이 입점을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또 숙제도 좀 남아 있고요. 네. 경제전파사 강희애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용필 씨 노래 제목이죠. 돌아와요 여기 항해. 그리고 실제 새 갈매기보다 응원가 여기 갈매기가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프로야구 응원 문화도 열정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광하러 가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전국 광역시 중에서 이곳이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운대구가 여기에 있는데요. 초고층 빌딩 또 호화 상업시설로 땅값과 임대료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살기 힘들어서 또 밖으로 유출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광역시가 됐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반대로 경북 예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전체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북 도청 이전 그리고 신규 상업단지, 산업단지 등이 생기면서 지역 발전 정책이 제대로 좀 이제 가동이 되는가 보다. 예,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지 모르는 지역으로 꼽혔다라는 1626님. 여기 살고 있는데 몰랐어요. 유유 너무 속상하네요. 다들 이렇게 속상하시다는 문자 많이 보내고 계시네요. 김선호님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렇죠. 되게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으세요. 5601 쓰시는 분도 깜짝 놀랐다라고 보내주셨고요. 4741님도 제 고향 여기가 소멸 위험이라니요. 유유 마음이 참 아픈 소식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345님도 주변에 결혼 안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러네요. 예, 다들 여름 휴가를 여기로 가실 계획이라는 분들도 많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소식들 뭔가 또 인구 측면에서도 반전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느 지역 한 곳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청년 세대 혼인율이 점차 줄고 있죠.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34세 미만의 청년이 10명 중 8명이라고 합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30살 넘은 삼촌한테는 막 이렇게 노총각이라고 하고 노처녀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노총각, 노처녀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졌죠. 사회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퍼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애 주기를 연구하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 연결해서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걸림돌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가 조금 이렇게 크게 하는 문화 아닙니까?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결혼식은 되게 일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상술이 문제인데요. 네. 특히 이제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처럼 좀 특별한 인생의 이벤트거나 또 경황이 없을 때는 평소에 돈 씀씀이를 좀 꼼꼼히 따져보던 때랑 좀 다르게 이 비용 지출에 대한 현실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결혼 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결혼 평균 비용은 약 3억 원 정도였고 이제 집값을 빼더라도 한 5, 6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결혼식과 신혼여행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사람 연봉에 맞먹는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어요. 결혼 평균 비용이 2억 9천. 집값을 빼도 식 올리고 뭐 신혼여행 가는데 뭐 이런 비용이 5천만 원 선. 네네네.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나 이제는? 사실 이제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또 너무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차피 이제 뭐 결혼 비디오나 사진 같은 거 나중에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맞습니다. 불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심리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게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아도 기억에 오래 남을 곳이라든지 가심비 같은 걸 고려하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웨딩 업계는 좀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잘 모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좀 불가능하고 일종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드레스 대여 뭐 이런 것들은 비공개가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예식장 중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 한 8%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업체별로 다르고 또 예약 방식별로도 달라가지고 소비자들로서는 좀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또 계약에 없었던 추가 요금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 5년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 업체 이 피해 구제 신청만 한 1,400여 건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스드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스드메. 그렇죠. 스튜디오 네. 메이크업 뭐 이런 거 이제 돌아다녀 봐야 그 가격을 네.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식장은 줄고 장례식장만 늘어나고 있고 예식장이 또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보니까 가격은 네. 또 올라가고 있고 참 이게 기현 맞습니다. 상황. 어쩌면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의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예. 또 하나가 그 혼인 신고를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5쌍 중에 1쌍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요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네, 우선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해서 좀 지원책이 부족하고 또 뭐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 때 뭐 불이익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뭐 결혼 페널티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결혼 그래서 페널티. 네네.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도 생겼고 또 뭐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위장 미혼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3월 25일에 그때 주택 청약제도 변경이 발표가 돼가지고 좀 신생아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이 신설됐고 또 3자녀 이상의 기준이 다자녀도 이제 2명부터 인정이 되고요. 또 부부 개별로도 이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 또 이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랑 뭐 당첨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뭐 특공 청약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서 혼인 신고를 경제적으로는 더는 이제 미룰 필요가 없는 그렇게 제도가 네네.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전에 우리나라 결혼 평균 비용이 2억 9천이라고 하셨고 집값을 네. 빼면 5천만 원. 그러니까 집을 준비하는데 2억 4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집값에 따라서 이게 출산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울이랑 이제 수도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그다음 집값도 높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됐어요. 근데 인구 밀도랑 출산율 간에는 이런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낮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가 높아지면 혼인율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실증 연구도 있었고요. 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 출산 및 추가 출산 가능성이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하고 출산율의 관계를 시계열 관계를 보면 반비례 관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네. 뭐 전세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보증금도 네.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정부가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네. 정책 대출이 그러면 결혼이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출산 후에 이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좀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혼과 출산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외에도 출산이나 양육에서 넘어야 될 다른 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도 크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런 데서 경제의 어려움을 느끼던 가구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또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네네.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그리고 집값 말고도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유, 다른 경제적 이유 또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좀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건데 네. 이 근로장려금도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불이익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제 연 3,800만 원인데 네. 이제 단독일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2,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요건에 경계에 있는 부부라면 혼인 신고하는 순간 좀 손해를 봤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최근에 뭐 4월 4일 대통령 발표에도 들어갔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부부 합산 소득을 이제 높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편 후에는 맞벌이 부부도 소득 4,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단독의 2배까지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딱 부부가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네. 소득 기준을 곱하기 2 했을 때 네. 그것보다 허들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불이익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니까 이거 빨리빨리 네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좀 개선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년 도약계좌라는 게 있었는데요. 청년 이제 그게 도약계좌. 비과세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청년 도약계좌 에서 사실은 이제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결혼을 청년 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결혼이라면 이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 돈 필요한데 청년 도약계좌 그걸로 쓸 수도 있게끔. 네네네. 참 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었네요. 또 하나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네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양육비 부담일 텐데요. 이게 네네. 데이터로 좀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한국은행 조사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추계를 해봤더니 이게 1인당 이 GDP의 한 7.79배,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연소득의 한 7, 8배 정도여서 네. 그러니까 한 7, 8년 이렇게 다 모은 돈을 하나도 안 아이 한 명이 이제 18살까지 키우는데 다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거를 2022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자녀 한 명 양육하는데 약 3억 3,500만 원. 그리고 대학 졸업 때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 또 뭐 사교육비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 양육비가 한 4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 평균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네. 평균값보다는 이 중앙값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고소득층에서 굉장히 그 큰 액수의 지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값보다는 적은 지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하. 실제로 이런 이제 이상치라고 하죠.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평균이 조금 과장된 효과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육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 사교육 네. 많이 쓰시는 분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보면은 야, 애 하나 키우는데 3, 4억이 든다고? 아유, 못 낳겠다. 네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많이 낳게 되면 또 이거를 나눠서 쓰게 돼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됩니다. 네. 또 이게 출산하기 전부터도 돈 쓸 일이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네.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좀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 산전 검진 비용이나 산후조리와 출산 준비 아이템 등 이런 지원들이 확충이 돼서 네.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제 그 0세부터 7세까지 아이 한 명당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네. 여성들 입장에서 특히나 나의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가계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손해가 될 테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결혼이나 출산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런 걸 우리가 뭐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경력 단절은 이런 명시적인 비용에 추가되는 암묵적 비용, 왜냐하면 잠재 소득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그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24%였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9%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이 경력 단절 확률이 14%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경력 단절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재취업이 어렵고, 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이제 출산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경력이냐 아이냐 이걸 또 선택해야 되는 이런 사회 환경이 참 씁쓸한 거죠. 네, 좀 뭐 개선되고 있지만 더 네.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 아빠 휴직 같은 것도 사실 좀 의무화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휴직도 의무화. 네, 영유아 때는 대부분 이제 현금 지원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시기, 육아 돌봄 시기에는 조금 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이제 0세부터 7세까지 뭐 지원이 있다고 이렇게 했지만 네. 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당장 부모가 느끼는 게 돌봄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종일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이제 1시에 되면 애가 집에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격려단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초등 저학년에서 이 교육과 돌봄을 좀 결합한 뭐 늘봄학교 같은 것도 네. 좀 확충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학부모들이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양육비 평균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한 3,50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돈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이 지점도 많이들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데이터 네.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1인당 사교육 비용은 아이들이 줄어들어도 1인당 사교육 비용은 사상 최대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젊은 부모가 아이를 뭐 유아 영어 학원, 네. 뭐 이제 새치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비용 사교육 트랙에 올라탄다라는 그런 또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이 환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좀 이제 전향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제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좀 통합돼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통합되면서 좀 질의 상향 평준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유아교육하고 보육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유아교육이 좀 단계적으로 무상화되게 되면 부모들이 3개월 좀 마음도 놓고 부담이 좀 덜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초등학교를 좀 사립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유치원은 다 국공립 보내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뭐 질이랑 서비스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쵸. 근데 초등학교는 또 사립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 시킬 돈으로 사립초 보내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모든 이제 국공립 초등학교를 다 사립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런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게 되면 또 아이들도 좀 오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특기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면 부모들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의 국력도 그렇지만 아이들 숫자가 적고 또 지금 뭐 교사들은 또 채용 적체가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좀 재원을 투입해서 해볼 만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교육을 얼마나 시켜야 될까? 저는 네. 중학교 때는 좀 필요한 과목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사교육을 활용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역시 자기주도 학습, 혼자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하. 약간 힌트가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왜 부모들이 유치원은 국공립을 보내려 하고 네. 초등학교는 왜 사립을 보내려 하는가. 네. 여기에서 정책적인 힌트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거였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충북 옥천과 충남 논산, 서천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1명과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인 사망자 2명이 더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조시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주식시장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 사실 돈 문제뿐만은 아니죠. 다양한 사회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장벽이 뭔지 심리학개론 시간에 짚어보고 하나씩 한번 허물어 나가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좀 생각해보니까 교수님도 아이가 셋. 네. 여기 스튜디오 안에 2사람 있는데 자녀가 네. 6. 그렇군요. 아주 모범적인 스튜디오가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네. 심리적인 불안을 꼽으시더라고요. 네. 불안이 참 어디서나 빠지지를 않는데 결혼과 출산에서 불안은 어떤 요인일까요? 사실 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게 뭐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게 우리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예. 어느 순간 우리 내면에 불안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이 스며들게 되었을 때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이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약간 좀 잘 모르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불안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면 되겠지. 맨손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애들도 네. 자기 그 수저는 하나 물고 태어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약간은 좀 쉽게 생각하고 네. 그냥 좀 잘 몰라도 그냥 배우면서 하고 약간 이런 기조가 있었던 좀 반면에 지금은 사회가 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뭔가 다 질서도 잡히고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젊은 세대일수록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도 비교하게 되고 앞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 네. 결혼할 때 얼마가 들고, 네. 그리고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들고, 요즘에 네. 다들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니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니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터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터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전 세대에 어렸다 하더라도 이전 세대에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희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금씩 사회가 나아지고 있고 뭐 내 집 마련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 월급의 수준은 높아졌어도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죠. 월급으로는 집 사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도 상당한 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매체에서 네. 거의 뭐 지구 반대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안감에 더 자주 많이 휩싸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 걱정의 구성거리 중에서는 예.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혹은 불필요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소식으로 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안 봐도 됐어야 되는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소식들 뭐 SNS로 계속적으로 사실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시대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은 정말 듣기 힘든 소식이잖아요. 땅 산다는 거는. 네네, 그렇죠. 정말 부동산 사는 게 만만치도 않고. 네. 요즘에는 막 그냥 뭐 매일마다 어떤 사람은 막 땅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백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막 다 그런 게 들리니까 네, SNS로. 그렇죠. 박탈감도 좀 상당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렇게 또 자주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건데 그걸 좀 멀리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런 불안함이 젊은 세대 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는 그 나이대에만 불안감이 더 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왜 이들은 더 그걸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현재 시대에서는 결혼하게 되었을 때 잃게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잘 모를 때 결혼하고 저만 해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젊었을 때 결혼한 편이거든요. 네. 제가 30살 좀 그 부근에 결혼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잘 모르고 그냥 결혼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잃게 될 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뭐 커리어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 꿈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감은 더 가중될 거고 누구도 뭐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유로움이 굉장히 박탈될 거다.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런 SNS 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아득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레 그냥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포기한 게 결혼과 출산인 거고요. 네, 네.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더 또 늘어나게 되는 게 이게 더 이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보면은 진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네. 혼자 살아도 괜찮아. 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만연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매슬로우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는데요. 네. 그 매슬로우 욕구의 단계에는 다시 총 5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 밑에는 생존과 이제 어떤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가장 필수적인 단계, 그 위의 단계가 이제 안전에 대한 단계, 그 위에 대한 단계가 이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단계, 그 위가 인정에 대한 단계, 그리고 가장 위가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단계거든요. 네. 지금 시대 때 보면 이혼율이라는 게 좀 높잖아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전 세대는 조금 더 가부장적이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이혼율이 지금보다 더 낮았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개발도상국이고 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생존과 안전이라는 욕구가 더 좀 중요했던 시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도 네 아빠가 월급은 받아오지 않니?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미루고 때우고 했었던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시대를 좀 넘어서서 사랑과 소속감, 인정, 좀 자기 실현 이런 부분들의 욕구가 한층 더 강화된 사회의 기조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내가 예전부터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어떤 뭐 레벨업 하듯이 그냥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시장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하는 의견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소식도 중간에 전해드리고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나 자신을 더 중시하는 문화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또 이혼을 할 때도 출산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또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어떤 거는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야 돼.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회적인 또 공감대랑은 또 별개로요.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네. 낳지 않는 부분들. 앞에서 저희가 경제적인 이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도적인 사각지대도.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경쟁적인 사회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순간 사실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어떤 토대가 사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지지해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을 거라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인식이 좀 널리 확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이 낳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하고도 맞물리기도 하고요.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많이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것으로 많이 자리 잡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키워야 한다라는 부담감. 네. 이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라는 또 부담감이 아예 출산을 포기하게 또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네. 가지 어떤 콘텐츠들을 보면 네. 부모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아이를 되게 잘 키워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진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네. 준비가 된 사람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네. 그 되게 안 좋은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들어만 되는데. 부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있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가구, 네.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집들도 또 많이 좀 조명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 보면은 또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물들도 네. 그 경쟁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순위가 밀리거나 네. 주변에 천적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네. 번식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도 사실은 이제 동물이니까 네. 이 사회 속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자신 안에 심리적 안전 기지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다시 결혼하려는 마음도 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네. 요즘에 보면은 노 키즈존 이런 것도 막 생겨나요. 네.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고 네. 심지어 놀이터에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놀이터에 조용히 하라고 막 붙여놓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출산에 좀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죠. 뭐 사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성 또 연대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만 좀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 축과 또 네 아이잖아, 네 책임이야라고 하는 어떤 타자화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존재를 볼 때 조금 더 연대화된 시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 조금 많이 깔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는 것도 네. 한 가지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TV 프로그램 보면 아까 이제 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네. 아니면 육아를 할 때도 화려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조명이 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혼이나 가정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장려가 아니라 비혼 장려 프로그램 아니냐 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사실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들, 뭐 이혼이 뭐 답이다, 혹은 뭐 결혼은 지옥이다, 뭐 이런 투의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꼭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연구를 꼭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만나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조명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 때 가장 상처받았던 일들을 많이 꼽으면 이제 가정이 많이 꼽히는데 반대로 제가 여쭤볼 때가 있어요. 가장 조금 소중한 기억이 뭐냐. 가장 사랑했던 순간들이 어디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보통 거기도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좀 균형화된 시선 또 뭐 비혼이 안 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령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다른 여러 가지의 뭐 결혼해서 두 남녀가 만나서 뭐 아이를 낳아야지만 정상적인 가족 이런 좀 인식도 깨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화된 시선 자체가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문화적으로도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요즘 밀레니얼 부모들의 출산과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